그렇다면 우리 제정 러시아의 귀족 사회 안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브론스키의 직업입니다. 브론스키는 기마대 장교입니다. 그리고 제정 러시아 시대의 소설을 보면은 기마대 장교들이 항상 굉장히 멋있는 남자로 묘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기마대라는 것은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의미가 있어요. 유럽의 귀족층이 형성이 될 때 처음에 귀족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전쟁에 나갈 때 말을 자기가 사가지고 갈 돈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프랑스어로 기사를 쉐발리에라고 부르는데, 쉐발이 프랑스어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을 탄 사람과 걸어 다녀야 되는 사람으로서 인간 자체를 갖다 분류하던 문화가 유럽 귀족 문화의 근간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유럽의 매너, 궁전 매너를 뭐라고 그러죠? 기사도, 말 탄 사람의 도리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양의 법도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유럽의 기사들이 기사도를 갖다가 가장 먼저 배운 사람들은 누구냐? 당연히 러시아의 새로운 형태의 군대였던 신식 기마대의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 버튼을 빛낸다든지, 이런 유럽 귀족들의 의례를 갖다가 그대로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마대 원들이 각광을 받는다는 것은 서구화된 남성들이 각광을 받는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 카레니나의 인생에서 자기 남편 카레니는 모스크바로 상징이 되는 굉장히 옛날식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브론스키라는 사람은 서구식 기사도를 배운, 당시 러시아 여성들이 접하기 힘든 굉장히 귀하고 새롭고 신식이고 자유로운 그런 남성상이라는 걸 직업 자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마대원이라는 건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봉급을 받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은요, 그러니까 귀족 사회의 기사는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대화의 상징이에요. 대부분 유럽의 귀족들은 자기 봉토, 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봉토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족들이 나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마대가 국유화되면서 이 기마대원들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봉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브론스키 같은 기마대원들은 자기의 수익이 있기 때문에 전 세대에 비해서는 가족의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기마대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원래 옛날부터 유럽에서는 말을 탄다는 것이 귀족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 탄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성을 갖다가 좀 보여준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양반이 되기 위해선 과거를 봐야 됐던 사회이기 때문에 신원서판이라고 그러죠. 글씨를 잘 쓰면 저 사람 됨됨이가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유럽에서는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은 저 사람은 고결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스키는 일단 직업적으로 안나 카레니나의 마음을 흔들고 키티의 마음을 흔들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귀족 사회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는 말이고요. 귀족 사회에서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뭐냐면 무도회입니다. 그 유럽 귀족들이 원래는 성에 뚝뚝 떨어져 가서 살면서 정략 결혼을 하다가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시대부터 귀족들이 자기 봉토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봉토에서 나오는 수익만 가지고 수도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또래의 비슷한 계급의 귀족들이 많이 사는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짝을 고르는 데 있어서 옛날처럼 부모가 너 얘랑 결혼해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춤을 추면서 대화를 해보고 자기가 누구랑 결혼하고 싶다 하고 부모님한테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17, 18세기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무도회라는 겉 모양은 러시아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춤을 출 수는 있는데, 러시아는 프랑스와 다르게 겉만 서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춤은 춰도 되지만 자기가 누구랑 결혼할지는 결정하면 안 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것이 아까 그 표트르 대제 조각처럼 러시아가 겉만 서구화된 사회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소 중에 하나가 무도회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건이 어디서 납니까? 무도회에서 나요. 무도회에서 만나고 무도회에서 사랑에 빠지고, 무도회에서 사랑에 빠지긴 했는데 나중에 가족한테 가면은 무도회에서 만난 이성과 연애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패턴이 서구화된 겉모습과 아직도 옛날의 전통을 못 벗어나는 러시아의 그 양면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이거 불륜 소설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불륜이라는 것이 그 당시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사랑을 서약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불륜하면 그건 배신이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결혼을 한 사람한테 불륜이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사랑이 있다는 전제가 없어요. 배신을 안 한다고 내가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 사회에서의 불륜은 사실 우리 일반적인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연애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했을 때의 불륜과 감정적인 무게가 굉장히 다릅니다. 감정적인 무게는 다른데 사회적 질타는 똑같아요. 그것이 안나 카레니나를 우리가 불륜을 했지만 그 사람이 100% 잘못했다라고 여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당시 러시아의 사회생활을 알고 보면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을 갖다가 조금 뛰어넘어서 진짜 톨스토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